별이 있었어. 그날 밤 해운대 별채에서 부산항에서 날 구한 청년이 셔츠를 갈아입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왼쪽 쇄골 아래를 스치자 또렷한 별 모양 점이 드러났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25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내 아이 어깨에 있던 그 증표였으니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 점 언제부터 있었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 한마디에 내가 묻어둔 25년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산항 재개발 현장은 밤이 되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낮에는 질서정연하던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들이 어둠 속에서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나를 에워쌌다. 바닷바람에 섞인 쇠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따끔거렸다. 나는 달리고 있었다. 도망치듯 그러나 멈추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하이힐은 이미 벗어 손에 쥐고 있었다. 바닥에 자갈이 맨발에 박혔지만 통증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러 명이었다. 그들의 숨소리, 무전기 잡음, 그리고 낮게 섞여 나오는 웃음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역시 여기까지구나. 오경환. 사촌 동생이자 해성그룹 전무. 오늘 이 현장에 내가 나온 동선을 그가 모를 리 없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임안이 상정된 이 시점에 나를 겁주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었다. 아니, 어쩌면 겁주기 이상의 목적일지도 몰랐다. 컨테이너 사이 좁은 통로로 몸을 밀어 넣었다. 철제 벽에 어깨가 긁히며 숨이 턱 막혔다. 앞은 막다른 길처럼 보였고 뒤에서는 누군가 저기 있다. 라고 외쳤다. 손전등 빛이 내 등을 훑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렸다. 벽에 손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여기서 끝이면 너무 허무하군. 남편의 얼굴이 스쳤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사라진 아이의 울음소리. 25년 전 그날 밤이 다시 살아나듯 심장을 죄어왔다. 그때였다. 내 뒤에서 달려오던 그림자 하나가 갑자기 옆으로 튕겨나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몸이 바닥에 부딪혔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낯선 청년이 서 있었다. 검은 후드 점퍼 차림 숨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또 다른 용역이 달려들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상대의 팔을 잡아 비틀고 중심을 무너뜨려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짧고 정확한 동작, 훈련된 몸이었다. 이쪽입니다.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파고들었다. 생각할 틈은 없었다. 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컨테이너들이 니은자 형태로 쌓인 틈, 거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그는 나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스스로는 바깥을 막아섰다. 숨소리 줄이세요.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들킬 것 같았다. 바깥에서는 발소리가 오갔고 욕설과 무전기 소리가 뒤섞였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청년은 틈을 살피더니 낮게 말했다. 이쪽으로. 작은 임시 컨테이너 안이었다. 문을 반쯤 닫자 바깥 소리가 한순간에 차단됐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서 나는 벽에 기대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가슴을 쳤다. 낯선 얼굴이었다. 그런데도 너무 익숙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인상과 겹쳐 보였다.
단순한 닮음이라고 넘기기엔 심장이 이상하게 반응했다. 청년은 내 시선을 느꼈는지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다치셨어요? 그 목소리마저도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대신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죠? 잠깐의 침묵 후 그가 답했다. 이진우입니다. 이진우.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쳤다. 오늘 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직감이었다. 컨테이너 밖에서는 다시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청년은 상황을 살피며 말없이 문 쪽을 지켰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오늘 밤 나는 목숨을 건졌지만 대신 아주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워버렸다는 것을. 이진우라는 이름과 함께 나의 과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컨테이너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갑자기 현실감 없이 멀어졌다.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달려들던 발소리와 거친 숨결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대신 오래된 철과 기름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작은 전등 하나가 천장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아래에서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한동안 숨만 골랐다. 심장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죽음이 바로 뒤까지 따라왔던 감각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다. 조금만 앉아 계세요. 청년이 낡은 의자를 끌어왔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내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쥐어짜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긴장의 여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려 해도 자꾸만 그 얼굴로 돌아갔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나는 분명 오늘 처음 이 청년을 봤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기억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젊은 시절의 남편. 아직 회사 이름도 없고 설계도 위에서 밤을 새우던 그 시절의 얼굴.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던 버릇까지 겹쳐 보였다. 우연이야.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사람은 닮을 수 있다. 세상엔 비슷한 얼굴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내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이성보다 먼저 반응해버렸다. 청년은 내 발을 힐끗 보더니 구급상자를 꺼내왔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만큼 익숙했다. 거즈를 꺼내고 소독약을 묻히는 동작에 망설임이 없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그 말투에는 쓸데없는 친절도 과장도 없었다. 마치 늘 이런 상황을 겪어온 사람처럼 담담했다. 나는 그 손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이런 일 익숙한가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짧게 웃었다. 그냥 살아오다 보니요. 그 대답은 설명을 피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무거운 시간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돌려 컨테이너 벽을 바라봤다. 그곳엔 낡은 단체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유도 도복을 입은 젊은 선수들, 그리고 중앙에 서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얼굴. 유도 선수였군요. 내 말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가대표 상비군까지는 갔었습니다. 과거형이었다. 그 한 단어가 내 귀에 유난히 크게 남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자랑도 미련도 아닌 표정. 마치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말하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왜 그만두게 됐나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제 인생이 원래 계획대로 간 적이 별로 없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얼굴을 떠올렸다.
불길 속에서 울던 아이. 내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던 작은 손.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던 나 자신. 나이는 몇 살이죠? 내 질문에 그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답했다. 26입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계산되었다. 25년 전 그 사고가 있었던 해.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바로 저 나이였다.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다.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잔인했다. 이미 죽었다고 받아들인 아이였다.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나는 25년 동안 수없이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청년은 다시 문 쪽을 살폈다. 밖은 조용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이 또렷해졌다. 닮았다는 감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감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 이 청년은 내가 애써 묻어둔 과거를 너무 많이 닮아 있었다. 컨테이너 문을 열기 전 나는 그를 불러 세웠다. 진우 씨. 그가 돌아봤다. 오늘 밤 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지금은 그도 나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25년간 멈춰있던 시간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려놓는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그를 따라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다시 과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컨테이너를 빠져나와 항구의 어둠을 몇 번이나 꺾어 돌았을 때 비로소 완전히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경호원들이 합류했고 무전기 너머로 상황 종료 보고가 이어졌다. 그제야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량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물 위에 찍힌 듯 흔들렸다. 진우는 말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불필요한 질문도 상황을 과장하는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오늘 밤 이 청년은 너무 많은 우연의 중심에 서 있었다. 차가 해성그룹 소유의 해운대 별채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에게 들어오라고 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 조명이 켜지자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밝은 빛 아래 드러났다. 또다시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감정이 예민해진 탓이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다. 그런데도 시선을 떼지 못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옷이 젖었네요. 내 말에 그는 그제야 자신의 셔츠를 내려다봤다. 항구 바닥을 구르며 묻은 먼지와 피가 여기저기 번져 있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요. 나는 망설임 없이 게스트룸을 가리켰다. 샤워부터 하세요. 옷은 준비해 드리죠. 그가 욕실로 들어간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다. 스스로를 말렸다. 확인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잔인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대답을 알고 싶어 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렸다. 물기가 남은 머리카락, 수건을 어깨에 걸친 채 나온 진우는 준비해둔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가 팔을 끼우는 순간 셔츠가 어깨에서 미끄러졌다. 그때였다. 왼쪽 어깨, 쇄골 아래,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작은 점. 별 모양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었다. 시야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25년 전 화염과 연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이의 어깨가 겹쳐졌다. 병원에서 출생 기록과 함께 확인했던 바로 그 자리. 내가 수없이 확인하고
수없이 기억하려 애썼던 그 모양. 아니야. 속으로 부정했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단순한 점이 아니었다. 각이 살아있는 별 모양. 현우에게만 있던 너무도 선명한 증표였다. 회장님, 진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떨렸다.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점 언제부터 있었죠? 그는 별 생각 없다는 듯 어깨를 한번 만지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흔적.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눈앞이 흐려졌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살아있었다. 내 아이는 살아있었다. 그는 내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진우 씨 혹시 어릴 때 큰 사고를 겪은 적 있나요? 화재라든지. 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어렴풋이요. 어릴 때 불이 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뒤로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고. 그의 말 하나하나가 심장을 찢었다. 나는 확신했다.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이 점, 이 얼굴, 이 나이, 이 공백의 시간들. 25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내 아들의 인생을 짓밟은 자들, 그 진실을 숨긴 자들, 모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이 밤 나는 어머니로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동시에 25년을 기다린 복수를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별 모양의 점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도 그 잔상은 내 시야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지금 당장 끌어안고 내 아들이라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감정이 앞서면 진실을 망칠 수 있었다. 나는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다. 진우는 내 침묵을 오해한 듯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다. 아까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을 들이셔서.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상한 사람이라니.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요. 차 한잔하죠. 그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자세가 훈련된 선수의 습관처럼 보였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다. 아까 그 사진 유도 선수 시절이라고 했죠. 진우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이미 지나간 인생을 말하는 사람 특유의 거리감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할 길을 떠올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왜 그만두게 됐나요? 잠깐의 침묵. 그는 찻잔을 한번 내려다봤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다그치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러자 그는 마치 오래 묵은 돌을 들어 올리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합숙훈련 중이었어요. 후배 하나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규정 위반이었고 들키면 선수 생활이 끝나는 일이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멈췄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친구가 울면서 부탁하더군요. 한 번만 대신 뒤집어서 달라고.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대가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결국 제가 모든 책임을 졌고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소년원까지 갔다 왔죠. 그 이후엔 선수로는 끝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소년원. 그 단어 하나가 내 아들의 인생을 얼마나 잔인하게 설명하는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화재 이후 행방불명, 보호시설, 기록의 공백, 그리고 결국 범죄자라는 낙인. 억울했겠군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아래에서 분노는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억울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제 인생이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남편을 닮은 얼굴이 아니라 짓밟힌 채 다시 일어서려 애쓴 한 청년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지켜주지 못한 내 아이의 얼굴이었다. 그럼 지금은? 현장 일을 합니다. 몸 쓰는 건 익숙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국가대표 상비군이던 아이가 지금은 철골 구조물 아래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누군가의 거짓과 비겁함 때문에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단순한 불운도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가 내 아들의 인생을 2번 죽였다. 진우 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겪은 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회장님께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이성적인 회장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분노가 분명히 섞여 있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그는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순서가 필요했다. 감정은 숨기고 증거를 모아야 했다. 이 아이의 날개를 꺾은 자들, 그리고 25년 전 불길을 키운 자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혜성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밤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상 위 서류들은 각을 맞춘 채 놓여 있었고 비서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이 얼마나 인위적인지. 오 전무 쪽 동향은?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지도 않은 채 비서실장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새벽부터 보안팀과 접촉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조사 업체에 긴급 의뢰를 넣은 정황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어젯밤 내가 무사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오경환은 불안해졌을 것이다. 그는 완벽한 계획이 틀어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중심에는 분명 진우가 있을 터였다. 그 청년 사진 확보했겠죠? 내 항만 CCTV, 주변 상가 블랙박스까지 전부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차분했지만 속은 이미 전쟁 상태였다. 오경환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대신 숫자와 기록을 믿는다. 그런데 기록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등장했다. 25년 전 죽었어야 할 아이. 그것만으로도 그는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점심 무렵 예상보다 빠르게 신호가 왔다. 회장님, 오 전무가 개인적으로 인사팀을 불렀습니다. 나는 웃음을 삼켰다. 인사팀. 사람의 과거를 가장 쉽게 파헤칠 수 있는 부서. 진우의 학력 공백, 보호시설 기록, 소년원 이력. 그 모든 것이 곧 그의 책상 위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 들여다봐라. 나는 오히려 그가 더 깊이 파고들기를 바랐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팔 테니까. 오후 회의가 끝나갈 즈음 또 하나의 보고가 들어왔다. 오 전무가 어젯밤 현장에 있던 용역 책임자를 따로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죠? 실패 경위를 집요하게 캐물었고 그 청년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오경환은 이미 진우를 변수가 아니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회의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 끝에서 오경환과 마주쳤다. 그는 늘 그렇듯 부드러운 미소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나를 보지 않고 있었다. 내 뒤, 내 그림자 너머를 훑고 있었다. 회장님, 어제는 별일 없으셨습니까?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별일은 없었죠. 당신이 기대한 일은 그의 미세한 눈썹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확실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젯밤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다행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목소리엔 긴장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몇 초간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25년간 유지해온 가짜 평온이 그 짧은 시간에 금이 가고 있었다. 그가 자리를 떠난 뒤 나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진우 씨 관련 자료 오 전무 쪽으로 흘러가는 모든 경로 차단하세요. 대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그가 원하는 것만 보게 하세요. 비서실장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경환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단서,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다. 25년 전 별장 화재 관련 자료. 이미 종결 처리된 사건.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어딘가 지나치게 깔끔했다. 너무 많은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같은 이름이 있었다. 오경환. 나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의심은 이제 씨앗이 아니었다. 이미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향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진우를 의심했고 나는 그를 확신했다.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었다. 누가 먼저 칼을 빼느냐, 그리고 그 칼이 누구를 향하느냐. 회장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방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삼켜온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결심은 달랐다. 회사의 미래가 아니라 내 아이의 과거를 되찾는 일이었다. 비서실장. 나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말했다. 그는 이미 표정을 굳힌 상태로 서 있었다. 나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 것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얇은 파일을 밀어놓았다. 진우의 인적사항 요약본이었다. 이름 아래에 길게 이어진 공백의 시간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첫째, 이진우의 사건 합숙 훈련 당시 징계 과정 전부 재조사하세요. 당시 협회 관계자, 학교 지도자, 함께 있던 선수들까지 빠짐없이. 비서실장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나는 서류함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 적힌 날짜는 25년 전. 별장 화재 사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다. 이 화재,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경찰 기록, 소방 기록, 보험 조사까지 전부. 비서실장의 손이 잠시 멈췄다. 회장님, 이 사건은 종결됐다는 건 압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죠.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이해한 표정이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내려다봤다. 햇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 빛이 닿지 않았다. 25년 전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다. 불길은 갑자기 번졌고
구조는 이상할 만큼 늦었다. 아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가 사망 추정이라는 단어로 사건을 정리했다. 나는 그 단어에 매달려 살아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이의 흔적이 살아남은 증표가 내 눈앞에 있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 전무 쪽에서 별장 화재 관련 자료를 최근 다시 열람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다. 오경아는 이미 나의 움직임을 감지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과거를 덮어보려 했겠지. 하지만 그는 모른다. 과거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좋아요. 나는 돌아서며 말했다. 그럼 속도를 더 내죠. 그가 지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남아 화재 당시의 사진들을 다시 봤다. 그중 한 장에서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 명부. 화재 발생 시간보다 앞서 현장을 빠져나간 인원. 그 이름들 사이에서 익숙한 성씨가 보였다. 심장이 느리게 그러나 무겁게 뛰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진우에게 연락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질 수 없었다. 당분간 조심하세요. 현장 일도 잠시 쉬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그가 물었다.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있을 겁니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전화를 끊으며 속으로 맹세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불길 속에서 아이를 잃고도 침묵했던 그때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모든 진실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 차가운 심판을 세울 것이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며칠 뒤 오경환이 움직였다는 신호는 생각보다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평소라면 보고서 한 장으로 끝냈을 사안을 그는 직접 사람을 불러 확인하고 있었다. 인사팀, 법무팀, 외부조사 업체까지. 그의 동선이 유난히 분주해졌다는 보고가 연달아 올라왔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좋았다. 진실은 숨길수록 더 날카롭게 튀어나오는 법이니까. 회장님, 비서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 전무가 25년 전 화재 당시 보시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 지점에 도달했군. 진우의 기록은 완벽하지 않았다. 일부는 지워졌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공백이야말로 가장 큰 증거였다. 그의 반응은요? 확신한 듯합니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다. 오경아는 이제 알았을 것이다. 죽었다고 믿었던 조카가 살아있고 그 조카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점심 무렵 그는 나를 찾아왔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늘 그렇듯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조금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회장님,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맞았다. 집무실 문이 닫히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더군요. 소문은 늘 돌죠.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다. 이진우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비로소 서류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다.
그래서요? 화재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나는 잠시 웃었다. 일부러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다. 오전무. 사실 여부보다 중요한 건 왜 당신이 그 이야기에 그렇게 민감하냐는 거 아닐까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괜한 사람에게 연민을 두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연민이 아니라 나는 그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책임입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진우 씨 주변 경호 한 단계 더 올리세요. 눈에 띄지 않게. 그날 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회장님, 비서실장의 전화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오 전무가 하천건설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나는 창밖 어둠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빠르게 맞춰졌다. 하청건설사, 현장, 사고. 너무도 익숙한 단어들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고라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25년 전과 비슷한 방식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과거를 반복하려 하고 있었다. 증거를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사람을 없애는 것. 나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지금부터 진우 씨는 미끼입니다. 비서실장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회장님, 두려워서 숨기면 그는 더 잔인한 방법을 택할 겁니다.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아래에는 분명한 각오가 있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판을 깝니다. 나는 진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잠시 후 전화를 받았다. 진우 씨, 당분간 현장 복귀하세요. 그가 놀란 듯 물었다. 위험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입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어머니로서는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회장으로서 그리고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수였다. 오경아는 이미 칼을 들었다. 이제 다음 수는 누가 먼저 상대의 숨통을 잡느냐의 문제였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다음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사고라는 이름의 살인. 불안은 언제나 현실보다 먼저 찾아온다. 그날 아침 나는 이유 없이 눈을 떴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었다. 가슴이 묘하게 답답했고 심장이 규칙을 잃은 듯 뛰고 있었다. 시계를 보며 스스로를 비웃었다. 지나친 긴장이라고 회장이라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런 날도 있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하루라는 걸. 현장 상황 계속 보고하세요. 차에 오르며 비서실장에게 다시 한번 지시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예정대로 고층 빌딩 건설 현장에 복귀해 있었다. 내가 일부러 선택한 곳이었다. 위험하지만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오경환이 가장 익숙하게 사고를 만들 수 있는 공간. 나는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모니터 앞에 앉았다. 현장 CCTV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헬멧을 쓴 진우의 모습이 화면 한쪽에 잡혔다. 철골 구조물 사이를 오가며 작업 지시를 받는 모습.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다. 저 아이가 이렇게 일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이 늦게 와서 미안했다. 25년 동안 나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로만 살아왔다.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꺼버린 채
무전기 소리가 화면을 타고 들려왔다. 현장 책임자가 누군가를 호출하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확대했다. 낯선 얼굴 하나가 진우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였다. 비서실장이 옆에서 말했다. 어제 오 전무가 만난 인물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왔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남자를 따라 인적이 드문 구역으로 이동했다. 크레인이 머리 위에서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철골 자재가 공중에 매달린 채 흔들렸다. 화면 너머에서도 불안이 느껴졌다. 이상합니다. 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튀어나왔다. 왜 저쪽으로 이동하죠? 작업 동선 변경 명령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너무 어설펐다. 오경아는 늘 자연스러운 사고를 만들었다. 누군가의 지시처럼 보이게, 기록에 남지 않게. 그 순간이었다. 화면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귀를 찢는 굉음이 들렸다. 크레인이 급정지했고 공중에 매달려 있던 톤의 철골 더미가 그대로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화면 속 사람들이 일제히 흩어졌다. 먼지가 폭발하듯 치솟았고 시야가 순식간에 가려졌다. 진우.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화면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먼지, 연기, 그리고 혼란뿐이었다. 지금 투입하세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심장은 찢어지고 있었다. 경호팀 즉시 투입, 구조팀도 동시에. 비서실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화면이 조금씩 다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철골 더미 아래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살아있다. 그 짧은 확신이 나를 버티게 했다. 잠시 후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화면 안으로 뛰어들었다. 내가 붙여둔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미리 약속된 위치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였다. 철골 아래로 몸을 던지듯 파고들어 진우를 끌어냈다. 그의 헬멧이 깨져 있었고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들것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회장님,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가 들렸다. 그제야 숨이 나왔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손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기록은 전부 확보했습니다. 크레인 조작 로그, 작업 지시 내역, 하청업체 통화 기록까지.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25년 전처럼 사고로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경아는 선을 넘었다. 내 아들을 다시 한번 죽이려 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병원으로 향하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낼 준비를 하세요. 비서실장이 나를 바라봤다. 주주총회 준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철골 아래에서 살아 돌아온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다. 이제는 심판이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회장실 창밖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혜성그룹의 역사가 갈라지는 분기점이라는 것을.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정리하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떨고 있는 건 회장으로서의 긴장일까?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분노일까? 답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다. 오늘의 나는 그 두 가지 모두였다. 주주총회장은 이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임안, 경영권 분쟁, 회장의 독단. 오경환이 흘려놓은 말들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대신 분위기를 오염시키는 방식. 나는 단상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반대편 오경환은 여유로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그래,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형식적인 절차가 시작되었고 곧바로 내 해임안이 상정되었다. 오경환은 준비된 원고를 들고 단상에 올랐다. 해성그룹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장님의 독단적 판단과 감정적 경영으로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논리는 깔끔했다. 주주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와 수익률, 리스크 관리. 그가 가장 잘하는 언어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가 말을 끝낼 때까지.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순간까지. 따라서 저는 의장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오경환의 말이 공중에서 끊겼다. 그는 나를 돌아봤고 그 눈빛에는 짜증과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발언 요청합니다. 의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수백 개의 시선이 나를 향해 꽂혔다. 이 자리에서 한마디 잘못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하지만 이미 각오는 끝나 있었다. 주주 여러분,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오 전무는 저를 감정적 경영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실 것은 감정이 아닌 기록입니다. 신호를 주자 단상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처음 재생된 것은 건설 현장 영상이었다. 크레인 조작 기록, 작업 지시 로그,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과 오경환의 통화 녹취. 사고 나면 처리해주겠다는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오경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건 조작입니다. 그의 외침을 무시한 채 나는 다음 자료를 넘겼다. 25년 전 별장 화재 사건. 당시 경찰 기록, 소방 출동 시간, 그리고 그날 현장을 빠져나간 인원 명부. 화면 한가운데 익숙한 이름이 확대되었다. 오경환. 이 화재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제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뒤를 향했다. 진우였다. 아직 붕대를 감은 채였지만 그는 똑바로 걸어 들어왔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단단히 세워지는 것도 느꼈다. 이 아이가.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25년 전 화재에서 살아남은 제 아들입니다. 별 모양의 점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다. 출생 기록, 의료 기록, 보호시설 기록이 차례로 이어졌다. 퍼즐은 완성되었다. 오경환은 뒤로 물러섰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조카를 죽이려 했고 실패하자 25년 동안 유령으로 만들었고 다시 죽이려 했습니다. 정적? 그리고 의장의 낮은 목소리. 오경환 전무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다. 나는 그 순간 긴 싸움의 끝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다. 되찾음이었다. 회사도 아들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의 세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주주총회장에서 오경환이 끌려나가던 순간의 소란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도 지금은 마치 다른 시간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다. 병원 창가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나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진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람의 눈빛,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몸은 좀 어때요?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물었다. 아들이라는 단어를 아직 입에 담지 못한 채 괜찮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아니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다. 괜찮다가 아니라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말 속에는 살아갈 의지가 있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25년. 그 시간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불길 속에서 아이를 잃었다는 절망,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살아야 했던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고 회장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들. 나는 수없이 강해졌지만 동시에 수없이 무너져 있었다. 진우 씨, 내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 현우야.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25년이 걸렸다. 말하는 순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동자에 오래전 아이의 흔적이 겹쳐졌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내 인생을 혼자 버티게 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회장으로서의 체면도 강한 어머니라는 자존심도 의미가 없었다. 그저 아이 앞에 앉은 한 사람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진우 아니,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제가 살아있는 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이 심장을 찔렀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왜 살아남았는지, 왜 나만 남았는지 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이제는 알았으면 한다. 나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온 거야.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눈가가 젖었다. 우리는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25년의 공백은 단숨에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며칠 뒤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바다 위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그 호칭 하나에 가슴이 울렸다. 저는 해성그룹 경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한 말이었다. 대신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처럼 기회 하나로 인생이 꺾인 아이들. 운동하다가 환경 때문에, 어른들의 거짓 때문에 꿈을 잃은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내가 되찾은 아이의 선택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스포츠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은 아직 생각 중이지만. 별, 내가 말했다. 별이 어둠 속에서도 방향이 되듯이.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남편과 아이 그리고 나. 불길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믿었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사진을 덮으며 생각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회장이었고 어머니였으며
그리고 다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고 짓밟힌 꿈 위에 새로운 길을 놓으며 혜성그룹의 미래도 내 아들의 내일도 이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별은 다시 하늘에 떠 있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바랄게요.